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 파트너입니다. 2017년 1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지금 시간은 7시 20분이고요. 오늘도 저희 회원관리팀 분들이랑 같이 좀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회원관리팀입니다. 오늘 같이 하려는 이유가 시장에서의 이번 주에 좀 일들이 많다 보니 이제 고객들이 가장 많이 물어봤던 내용들을 대신 한번 질문을 할 거고요. 그거에 대한 저희 한번 생각을 한번 좀 하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한번 어떤 거 물어보실 거 있으시면 아니면 대신해서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예, 제가 오늘 저희가 이제 제주도에서 회원분께서 직접 근처에 찾아오셔가지고 저희가 마중 나가서 한번 상담을 했던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우선은 이제 그분께서도 이제 멀리 오셔가지고 고생도 많이 하셨는데 타 전문가랑 기존에 같이 자산을 운영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매수하셨던 종목이 코디라는 종목이었고요. 네, 이제 저희 평생투자 파트너에 오신 이유가 사실 종목을 매수하실 때 왜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들을 좀 명백히 모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추천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이유들을 좀 정확하게 알고 방송들을 보시면서 그런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매수하셨던 그 자리들 그런 거 보시면서 좀 많이 공감이 되셔가지고 좀 방문도 해주셔가지고 상담도 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이제 코디라는 종목이 왜 사셨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한번 짚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다음 질문에는 또 시장 질문도 예. 네. 일단은 이 코디라는 종목은 흔히 이제 딱 보면 지금 시가총액이 많이 줄긴 해서 지금 뭐 160억 정도 시가총액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런 종목들은 보면 이렇게 변동이 크다 보니까 그리고 차트를 일간 차트로 이렇게 확대해서 보면 뭔가 꽤 많이 이제 뭔가 될 것 같은 종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일단은 큰 그림으로 한번 이렇게 보면 아주 계속 하락하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종목은 뭔가를 분석한다는 거 분석을 만약에 한다면 분석하는 방법은 첫 번째 실적을 먼저 보겠죠. 실적을 이렇게 보는데 실적을 이렇게 내려보면 연간으로 한번 해서 이렇게 딱 보면 일단은 저희가 하는 원칙이 이 예측치가 나오지 않은 회사들은 아예 매매 접근하지 않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차적으로 매매할 이유가 전혀 없고 만약에 그냥 흔히 말해서 이렇게 많이 하는 것들 있잖아요. 전체로 놔두고 작년에 106억 매출이 나왔고 예를 들어서 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인데 지금 이번 연도에 두 분기 만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어떤 1년치 거를 만약에 벌었다라고 하면 턴 어라운드가 될 텐데 그런 것도 아닙니다. 계속 마이너스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냥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저희 회사의 원칙상에는. 그래서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고객분도 아마 이 종목을 왜 샀는지를 몰랐을 건데요. 아마 회사를 고를 때 실적을 먼저 보고 고른다라는 것만 알았어도 아마 전혀 매수할 이유가 없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아마 저도 얘기를 듣기로는 손해가 좀 많이 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에 물려 있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습니다. 되게 많고 일단 만약에 본인 종목이 뭔가 이상하다 이러면 일단 실적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실적 보면 수긍이 갈 겁니다. 주가가 왜 흐르는지. 예. 그러면은 만약에 이제 코디라는 종목에서 적어도 어느 구간에서 정확하게 매도가 이루어졌었으면 좀 이상적이었는지. 사실 보통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만약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기 전에는 별로 안 물어봐요, 사실. 사실 매수하기 전에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충분히 연구가 된 상태에서 매수를 해야 하는 게 원칙이지, 뭔지 모르고 매수했다가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매수 이전에 질문하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매수를 일단 했다면 어떤 종목이든 간에 매수를 한 다음에는 확률은 50대 50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확률은 반반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한 이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익이 났을 때, 플러스 이익이 났을 때 언제 이익 실현할 건지, 마이너스 손실권에 왔을 때 얼마 마이너스 손절을 할 건지 요 두 개를 고르는 건데, 이거는 흔히 말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거든요. 방법이 있겠지만 상승하는 종목, 그러니까 상승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워놔야겠죠. 그다음에 하락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을 때 상승에 대한 계획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뭐 흔히 말해서 이동평균선이 꺾이지 않을 때까지 매매를 하겠다라든지, 아니면 수익률이 한 25% 정도 이상 나오면 이익 실현을 하겠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같이 투자하는 분들은 한 분기 연속 2번 이상 순이익이 꺾이지 않는다면 계속 보유한다든지, 월간 차트를 본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손절을 하는 거는 간단합니다. 손절이란 거는 뭐냐면 어떤 지지나 저항대를 보면서 어느 구간을 깨면 이익 실현하라, 매도하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더 큰 원칙은 매수 단가 대비 마이너스 7% 혹은 마이너스 8% 정도가 하락하면 일단은 잘못 진입했다라고 인정하고 빨리 끊는 겁니다. 빨리 끊는 것이 상책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 이런 정도 위치에서 만약에 샀다라고 하면, 그렇죠? 이게 이렇게 흐를 때 마이너스 7, 8%에서 끊으면 더 큰 어떤 무언가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잘 모르는 어떤 기술적 분석을 이용해서 어설프게 접근하면 중간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괜히 어설프게 이렇게 선을 긋는다든지, 어떤 뭐 외국인이나 뭐 이런 걸 본다든지, 혹은 어떤 이런 식의 사선을 거서 뭐 상승 하락 어떤 깃발형의 패턴이다 해서 이런 데서 만약에 매수가 들어갔다면 바로 하락이거든요. 그래서 기술적 분석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거고, 어떤 보조지표의 어떤 다이버전스를 활용할 때도 실적 좋은 구간 안에서, 정배열된 구간 안에서 보조지표를 이용하는 거지, 역배열 상황에서는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손절은 기술적인 어떤 무언가를 정해놓고 기술적 분석을 해서 하는 거는 아주 고수의 영역인 거고,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는 매수 단가 대비 마이너스 7, 8% 이상 하락 시에는 그냥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상승하면 다시 들어가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주도 회원님께서도 유튜브를 보시고 저희 이제 관심 종목에 대한 어떤 설명 부분을 들어보시고 매수를 하셨는데, 한 번에 이제 비중이나 분산 투자를 진행하지 못하셔가지고 약간의 눌림 현상에서 매도를 하셨는데, 지금은 현상 좀 반등이 나왔던 구간이어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패턴들로 인해서 좀 마이너스를 보셨던 것들이 조금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그랬지만은 아무튼 유튜브를 그냥 보시면서 바로 그냥 덥석 매수를 하시는 것 자체가 좀 상당히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또 그 회원님께서 왜 샀는지에 대해서 이제 또 그런 궁금한 점들이 바로 저희가 매수한 종목이 또 유튜브에 바로 설명이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또 카페에서 회원님들이 그 요구 조건을 또 충족시킬 수 있는 소통의 장이기 때문에요. 예, 그쪽에 저희가 정보를 좀 더 많이 올려서 회원님들한테 안내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게, 최근에는 그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상승을 많이 하는데 반면에 이제 코스피는 횡보를 보이고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질문을 또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최근에 코스닥이 이제
상승을 한 배경은 제가 뭐 저희 카페나 뭐 시황에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큰 건 어떤 정부 정책의 의지인 것 같아요. 일단 이게 뭐냐면 일단은 사실 요 두 가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배경이 그러니까 국내에서의 어떤 배경이 있을 거고 전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시장 안에서의 어떤 환경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일단 가장 크게는 이 전 세계 글로벌 환경을 일단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글로벌 환경 안에서 국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정부 정책이 맞다라는 어떤 합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코스닥이 상승을 한 배경이거든요. 일단 그러면 글로벌 환경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최근에 가치 투자, 그러니까 주식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치 투자라는 용어를 배우면서 가장 처음에 배우는 것이 이제 PER이라는 걸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 PER이 낮은 것을 매수하라. 뭐 어떤 책에는 10을 기준으로 삼아서 PER이 10배가 안 되는 것 중에서 뭐 매수하는 게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저 PER의 시대는 이제 끝났고 이제는 고 PER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어떤 굴뚝 산업들 있잖아요. 자동차, 조선 이런 것들, 중공업 이런 쪽 시대 때는 저 PER이 좀 어느 정도 통용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의 미국이나 글로벌 시장을 보면 4차 혁명 관련한 어떤 종목들이 다 시총 위에 있어요. 보면 특히 흔히 말해서 팡이라고 하는 주식들이 있죠. 미국에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뭐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인데 이런 회사들의 평균 PER은 30배가 다 넘어갑니다. 그러면 가치 투자하는 방식으로 보면 절대 매수할 수가 없는 종목이거든요. 근데 요거에 대한 약간의 좀 지금 혼란이 있을 것 같은데 요걸 조금 더 말씀드려보면 저 PER을 이야기했던 사람은 그죠? 1900년도 초에 벤저민 그레이엄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벤저민 그레이엄의 그다음에 제자인 워렌 버핏. 워렌 버핏은 다 알죠. 워렌 버핏이 거의 이제 확립을 시켰던 게 PER과 어떤 ROE의 개념들, 그죠? 꾸준한 ROE가 존재한다면 그 회사의 PER이 낮을 때 매수하는 방식을 많이 쓰긴 했는데 사실은 그 워렌 버핏이 직접적으로 PER을 언급한 적은 없어요. 이거는 잘못된 이야기고 워렌 버핏이 여태까지 한 번도 자기 이름으로 책을 써본 적이 없거든요. 단순하게 그 주주서한이라는 내용에서 자기의 1년 수익률을 평가하는 어떤 과정들과 어떤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한 편지는 썼지만 나는 PR이 몇 배짜리 삽니다.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PER의 개념은 벤자민 그레이엄이 만들어 놓은 그 개념에 이제 조금 플러스 약간의 뭔가 더해진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이 벤저민 그레이엄의 제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워렌 버핏은 저평가된 일단 기업을 산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저평가된 기업. 그 이유가 뭐냐면 PER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순이익 대비 어떤 시가총액의 어떤 비율을 나타내는데 이런 거죠. 순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인데 시가총액이 낮은 이런 회사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이 PER의 단순 개념보다는 이 두 가지의 비율을 보는 것이 가장 좋고 또 하나는 이 비율 안에서 이 순이익의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하락 추세에 있는 회사는 PER이 낮아도 매수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워렌 버핏이 최근에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내가 아마존의 어떤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게 가장 후회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최근에는 애플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했어요. 근데 PER이 그 10배 미만이 아니에요. 애플은 그죠?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저평가주, 저PBR의 개념을 거의 굳힌 워렌 버핏도 이제 PER을 버렸습니다. 이제 PER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윌리엄 오닐이 쓴 책에 보면 주가를 논할 때 PER을 붙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상승하는 주식들은 PER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가총액, 그러니까 PER이라고 하면 순이익 대비 시가총액인데 시가총액이 비싸질 때 PER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회사들은 순이익의 뭐라고 할까요? 순이익의 성장이 시가총액보다 더 빠르다라는 거예요. 더 빨라서 그 미래 가격을 현재로 할인해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PER을 흔히 처음에 가치 투자로 배우는 분들이 아마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런 거일 거고 그래서 PER로 따지면 안 된다라는 거고 오히려 고 PER의 시대가 온다라는 거고 그것에 대한 최근에 가장 핵심 테마는 4차 혁명이라는 거고요. 이 4차 혁명 안에 들어가는 그 업종군들은 IT, 그쵸? 그 다음에 바이오,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이런 쪽이 4차 혁명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전기차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 그 산업이 글로벌적으로 시가총액이 상단에 있고 계속 성장하는 기업이 일단은 세계적인 환경 글로벌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안에서 한국의 시장은 어땠냐라는 거죠. 보면은 제가 좀 말이 길죠. 2017년, 2016년이라고 보면 그러니까 정부가 바뀐 거를 그냥 단순히 그냥 선을 그어볼게요. 2017년 뭐 날짜 언제부터 이제 한 6개월 전이죠. 문정부가 취임한 지는 이 이전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대기업 위주의 어떤 고성장, 그러니까 낙수 효과를 기대하는 대기업 몰아주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논문을 보면 낙수 효과는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국내에서 별로. 그래서 2017년도에 문정부가 나오면서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에 중소기업을 좀 살리자라는 정책이에요. 중소기업을 살리는 이유는 신규 일자리의 90%를 담당하는 게 중소기업인데 이들을 살리지 않고서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고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할 수 있는 거는 코스닥 시장을 살리는 거예요. 코스닥 시장. 이 코스닥 시장을 살리는 방법 중에 가장 좀 효과적인 게 연기금을 활용해서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을 조금 이제 지분율을 높이는 이런 방식의 이야기들 좀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보도자료 해명 자료를 보면 그 정부에서 연기금 쪽에서 지금 연기금의 주식 코스닥 주식 비중이 2%에서 10%대 올리는 거를 뭐 좀 2, 3년 안에 뭐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나온 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마 근데 말하기가 쉽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새로 나오는 KRX 250이라는 지수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래서 아마 이번 연도 말이나 내년 초에 조금 더 연기금에 대한 어떤 이슈들이 나올 거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왜 그러면 코스닥이 상승했느냐라는 거죠. 코스닥이 일단은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는 코스닥을 살리려고 하는 어떤 노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첫 번째. 그리고 그러면 코스닥이 왜 이렇게 최근에 강하게 갔느냐라고 설명을 해보면 코스닥 시장 안에서 누가 최근에 코스닥을 매수했는지를 보는 거죠. 코스닥 시장에서 보면 최근에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가 많았어요. 금융투자. 이거를 제가 그냥 넘어가서 안 보여드리고 한번 그냥 설명해 볼게요. 코스닥 쪽에서 금융투자들이 많았고 사실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와야지만 진짜 게임이 되는 거거든요. 금융투자라든지 어떤 저 끝에 보면 기타라고 돼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쪽에서의 매수가 들어왔는데 요거의 매수는 의미가 조금 약할 수도 있고요. 진짜 연기금과 투신이 들어와야지만 진짜 시장이 나오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몇 달 후에 코스닥 연기금이나 이쪽에서 코스닥의 비율을 높인다라고 가정할 때 할 거라는 어떤 그 분위기와 어떤 정부 정책의 의지를 다 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연기금은 아직 뭔가 그 정확한 벤치마크가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 현재는 그런 상태이고, 투신 역시도 최근에 개인들의 펀드 환매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리고 최근에 물량이 많지 않아요. 그 물량이 코스닥의 물량도 별로 없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이 투신의 물량이 나와서 지금 ETF 시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ETF 시장의 기초 자산으로 상품을 만드는 곳이 금융투자예요. 금융투자이다 보니까 얘네들이 주식으로 여태까지 고객 돈을 신탁으로 운영하면서 손해를 봤기 때문에 더 안전한 ETF로 활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융투자나 어떤 기타 얘네들이 기초자산으로 상품을 팔아먹기 위해서 ETF를 매수한 걸로 보여지거든요. 이번 주는. 그래서 지금 코스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요. 어느 정도의 어떤 조정은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기금과 투신의 어떤 정확한 계획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 더 보면, 지금 보면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제가 주간 차트로 한번 볼게요. 주간 차트로 보면 과거에 여기 전고점을 아직 넘지 못했어요. 그죠? 이 전고점을 테스트를 하는 과정인데, 테스트를 하는 그 과정에서는 3일에서 한 5일 정도는 좀 여유 있게 보고 테스트하는지 빠지는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는 전고점을 넘은 지가 너무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 전고점 이 상황에서도 벌써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갔거든요. 한 15% 정도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것이 최근에 이제 몇 달 후에 이걸 보면은, 그러니까 전고점을 돌파한 걸 기준으로 보면 코스피와 코스닥엔 한 15% 정도의 갭이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상 코스닥에서의 어떤 일정한 우량주 시가총액 큰 종목을 일정 부분 빼고 코스피 200 종목에서 일정 부분을 뺀 어떤 새로운 지수 KRX 250이 나온다면 이 갭 차이를 아마 요쪽에 안에 있는 일부 종목들의 강력한 힘으로 아마 이 갭 차이를 메꿀 거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아마 지금 상황에서 보면 코스닥은 조금 더 상승 여력은 가능하다 하지만 시간 싸움인 거죠. 강하게 빨리 갈 거냐, 완만하게 천천히 갈 거냐라는 싸움이고,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쉬어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아무래도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개인 투자자 분들이다 보니까 상승할 때는 이게 마음 편하게들 이제 있으세요. 근데 이렇게 시장이 한번 꺾일 때 당연히 종목들도 조금씩 하락을 하는 거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들끼리는 그렇게 크게 이제 두려워하거나 그런 마음은 없지만, 개인 투자자분들은 오늘 이제 저희가 보유했던 한번 큰 상승 이후에 이제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 이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깊게 이렇게 빠지게 되거나 이러면 좀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종목이 조금 하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중국 관련이나 2차 전지 관련한 종목들의 그 대응 전략은 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 보통 이쪽 매수 단가 대비해서 지금 한 75% 정도, 그죠? 75% 정도고, 고점 한 97% 정도 대비해서 그죠? 한 20% 가까이 좀 빠진 상황이거든요. 이거 지금 되게 사실은 좀 경계해야 될 지금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고점 대비해서 보통 흔히 과거의 사람들도 많이 보는 게 고점 대비해서 한 20% 정도가 빠져서 그 빠진 단계가 조금 유지되면 시세가 전환된다라고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어떤 원칙에 의해서 매수를 했다면, 그죠?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시기를 조율을 해야 되는데, 이 매도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차적으로 한 20%, 25% 정도의 수익 이상 나면 시원하게 이익 실현해서 이익을 확정하는 것도 좋고,
혹은 그 이상 넘어갔을 때는 이제 단계가 있겠죠. 넘어갔을 때 저희가 많이 쓰는 것은 일정 기간을 보는데요. 보통 한 7주 정도. 7주가 하루에 1주가 5일이니까 그죠? 35일 정도 되는 거죠. 약 35일이면 한 2달이 좀 안 되는 기간을 기준으로 하는데 뭐 보통 2달이 안 되는 기준이라고 하면 뭐 한 33일, 35일 정도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33일도 될 수 있고 흔히 많이 쓰는 이평선 과거에 33일선, 75일선도 될 수 있는데 일단은 그 한 2달 가까운 시간 동안에 어떤 일정 금액대가 이제 무너지는 것을 어떤 사람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무너진다라고도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람들이 20일 이동평균선이란 걸 많이 보고 많이 매매를 한다면 이것보다 한 단계 더 큰 뭐 한 40일 이상 정도의 이평선을 깔고 매매하는 게 안전한 방법인 건데요. 이건 다음에 한번 설명드리고 이 7주 정도 한 33일에서 한 35일 정도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 종목을 판단해 보는 건데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10일 이평선을 지금 꽤 많은 기간 동안에 움직였는데요. 이걸 한번 보면 이때 날짜부터 해서 오늘까지 하면 딱 33일째네요. 그죠? 예, 딱 33일째인데 이틀 어제부터 하락하기 시작했으니까 그 고점으로 치면 고점은 바닥에서 올라온 지 한 31일에서 한 33일 정도 될 때 시세가 좀 어떤 전환되는 느낌이 나긴 하는데 요 정도의 어떤 그 흐름을 10일 이평선으로 유지했다면 이 10일 이평선을 매도 시점으로 잡는 겁니다. 매도 시점. 그래서 이 10일 이평선을 깨고 깬 날이 아니라 깬 다음 날에를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일 이평선이 이렇게 가면 10일 이평선을 안 깨고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면 보유를 하겠죠. 근데 어느 날 10일 이평선을 이렇게 깬단 말이죠. 깰 때 그 다음 날의 주가가 중요한데요. 그 다음 날 이게 꼬리가 달린 종목이라고 했을 때 요 다음 날 요 저가를 그 다음 날 생기는 어떤 주가의 종가가 여기를 깨고 내려가지만 않는다면 홀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은 여기를 지키면 홀딩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걸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그런 비슷한 종목이 하나 나왔잖아요. 호텔신라였죠? 그렇죠? 호텔신라가 10일 이평선을 깼죠. 근데 이 저가 부분이 요 정도인데 이 정도를 지금 종가상으로는 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보유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단은 최근에 급격하게 오른 중국 관련된 주식들을 일단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근데 가끔 이런 종목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펄어비스 같은 종목은 이 11 이평선을 시도 때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깨거든요. 이런 종목은 11 이평선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50일 이평선으로 기준을 잡고서 매수 매도를 하면 용이하고 다만 최근에 많이 올랐던 어떤 파라다이스나 이런 종목들은 11 이평선이 매도 기준, 그 다음날 종가. OCI 같은 경우에도 50일 이평선이 기준으로 잡는 것이 더 길게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고 많이 설명드리지만 매수를 하기 전에 기본적 분석을 다 끝내고 그 다음 매수를 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매수할 때는 기본적 분석을 이미 다 끝난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했죠. 그러면 그 다음에 매도를 할 때는 수급의 변화를 보고 매도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수급,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인 거겠죠. 그래서 매수와 매도는 좀 나눠서 하는 것이 좋다라고 좀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사실 저희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가끔 트레이딩 스탑으로 쭉 이익 실현 구간을 땡겨서 올리시는 이제 회원님들이 종가 부분에서 사실 전일 그 저점 구간을 이탈했다가 다시 꼬리를 달고 올라온 부분이 있는데 그때 매도가 돼서
더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 예, 이익 실현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종가 기준으로 판단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최근에 보면 이 종목이 저희가 요때 추천하는데 요걸 약간 좀 높게 잡으셨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날이었던 것 같은데 이때 마이너스 7%인가 자동 손절 걸려서 연락이 고객이 한 분도 왔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부터 이게 좀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고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올랐기 때문에 지금 그때 손절을 좀 타이트하게 하지 말 걸이라고 하지만 이 이후에 그 다음날 급락 나오면 천만다행이다 손절하기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 손절은 원칙을 한번 두면 원칙이 깨지거든요. 그래서 손절은 그냥 원칙인 거예요. 이 손절이 깨지고 났을 때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 배가 아파서 다음번에는 손절을 잘 안 지키거든요. 근데 다음에 한번 급락을 맞아보면 손절을 잘 지킵니다. 이거는 이제 반드시 꼭 원칙으로 지키는 것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그리고 자동 손절매가 그 종가상 기준으로 또 설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자동 손절매 그 로스커 설정하시는 회원님들도 꼭 참고하셔가지고 예, 꼬리 달린 부분에 예, 매도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로 그러면은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제가 하나 요것만 살짝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일단은 최근에 제가 오늘 카페에도 좀 적은 내용인데요. 뭐냐면 최근에 코스피 지수 코스피 지수도 보면 코스닥을 제외한 코스피 지수도 한 6번 정도의 그쵸? 6차례 오늘까지도 분산이 나왔잖아요. 오늘도 분산이 나왔기 때문에 꽤 많은 분산이 나왔어요. 코스피에도 그 다우도 볼게요. 다우 역시도 꽤 많은 6차례의 분산이 나왔고 나스닥 이쪽부터 시작해서 7차례 분산 S&P 500 7차례 분산 그쵸? 그리고 밑에서 근접한 나라를 볼게요. 니케이도 셋, 넷, 다 여기까지 하면 7차례 6차례 정도의 분산이 나왔고 상해 종합도 보면 분산이 나왔어요. 이미 많이 다. 그래서 일단 흐름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일단 세계 대형주 위주의 국내 포함 어느 정도의 좀 약세는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내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하게 오른 부분이 있긴 하지만 추세는 아직은 꺾이는 어떤 무언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격 매수만 하지 않는다면 현재 보유자들은 그냥 조금 눌림을 참고라도 보유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가 너무 급히 오른 면이 있어서 그거는 조금 조심하여야 되고 매도에 대한 원칙을 꼭 먼저 세워놔야 됩니다. 만약에 다우라든지 나스닥 그리고 유럽 시장들이 흘러버리면 코스피도 같이 흘릴 겁니다. 흘릴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 전반적으로 강하게 흘러버리면 그때 시장은 아주 그 일부 종목만 움직이는 잡주들이만 움직이는 그런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때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매도의 어떤 시기를 못 잡아 놓으면. 그래서 일단은 그 정도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그래서 일단은 추격 매수는 지금 자리는 이제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습니다.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금요일장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월요일장에는 중국 관련된 주식들을 매도를 해야 될지 그 기준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시장의 지수를 좀 더 유의 있게 좀 보면서 다음 주를 또 화이팅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